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CS 모듈형 요약 정리의 의사소통 능력 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은 뭐냐면 혼자 있으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상호를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또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말하는 거는 뭐예요? 우선 그러면 읽기는 뭐예요? 읽기는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다른 말로. 자, 그러면 쓰기는 뭐야? 쓰기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해요. 작성하는 능력. 다른 말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듣기 능력은 뭐냐면 이제 경청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은 의사 표현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문서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읽기. 자, 그 중에서 어떤 이제 문서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공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뭐예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공문서에는 연도와 월일을 반드시 함께 기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날짜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한 장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끝이라고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날짜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수요일 요걸 쓰고 수요일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마침표 찍지 않는다.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서라고 하는 걸 볼게요. 기한서는 다른 말로 이제 공문서는 공문서인데 회사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공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이때 이걸 할 거니 뭐 이런 협조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한서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작성 목적과 이유, 기대 효과 등을 정확히 숙지한 후에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쓰나요? 그리고 이걸 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는 이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전문 용어의 사용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서는 이제 작성 전에 핵심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기획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걸 기획하고 있어요 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상대가 요구하고 있는 걸 기획을 해야 좀 잘
좀 더 잘 먹히겠죠.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고려를 해서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게 그 기획서가 받아들이기에 더 이제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시에는 목차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무슨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무슨 내용이 있고, 이렇게 차례, 목차 같은 것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 내용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되고, 표나 그래프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제출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간결하고 짧게, 은어, 속어,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문서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요. 제출일자, 제출자 이름, 주제를 맨 앞에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문서 규칙이라는 게 이거예요. 일자랑 제출자 이름이랑 주제 같은 거를 쓴다라는 거지. 자, 그럼 보고서는 뭐예요? 보고서는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그리고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를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상사한테 보고를 하면 상사가 항상 이제 의문점을 제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상 질문을 사전에 추출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참고 자료가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설명서라고 하는 걸 보면, 설명서는 평서형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 용어를 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설명서를 읽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한테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적어주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피하고 읽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은 도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 방법을 피해야 되고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위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제권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결제를 좀 해주십시오, 승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서인 거지. 자, 문서 작성의 원칙은 뭐가 될까요? 문장은 항상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자 사용을 자제해야겠고요. 간결체로 작성해야겠습니다. 문장은 긍정문이면 좋고요. 간단한 표제를 붙이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겠죠. 날짜를 숫자로 표시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연, 월, 일 뒤에 모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까 제가 했죠. 2024년 6월 26일 이렇게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관이나 직급 이름이 길 때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문 전문 용어나 국제기구 명칭은 해당하는 한글 표기 후에 가로 안에 추가 기재를 해서 삽입합니다. 유니세프 하고 여기 가로 안에 유니세프의 이제 영어를 국제 명칭 적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유셉 이렇게 줄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 네,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문서 작성, 항목, 기호 표시.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기호는 사용하지 않아요. 첫째 항목은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을 하고요.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이렇게 두 칸 띄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문서적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문서적은 말 그대로 글이에요. 맞죠? 언어적은 말 그대로 말이에요. 글과 말의 차이점 뭐예요? 글은요,
말에 비해서 건의감이 존재해요. 그리고 정확하고요. 보존성이 높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로써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글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의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의가 있게 보인다는 거지. 보존성이라고 하는 건 기록이 남으니까요. 보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글은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글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은요. 한 번 내뱉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글을 살필 수가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동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육하원칙 항상 중요하고요. 작성 시기 언제 작성이 되었냐 중요합니다.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하는 거 중요하고요. 금액, 수량, 날짜 이런 거 뭐예요? 숫자잖아요. 이 숫자 같은 거는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첨부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요. 자,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듣기라는 거죠. 듣기. 다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 자, 효과적인 경청에 지금 7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요. 준비하기, 주의 집중하기, 예측하기, 나와 관련 짓기, 질문하기, 요약하기, 반응하기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기는 뭐냐면 강의를 듣기 전에 주제나 용어에 친숙하도록 강의 계획서를 먼저 읽어두는 거예요. 우리 이거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습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집중하기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주의 집중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측하기예요. 예측하기. 대화를 하는 동안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추측하는 건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짐작하기라고 있는데 짐작하기는 효과적인 경청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관련 짓기는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감정이 이입돼서 더 잘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6번째는 요약하기입니다. 대화 도중에 주기적으로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말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뭐뭐라는 거지 라고 요약을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내 말을 얼마만큼 잘 듣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반응하기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명료화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런 거 선생님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청의 올바른 자세.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 상대방과 함께 의논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자세예요.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표시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여서 다가가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호적인 눈의 접촉을 보시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비교적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안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있어요. 경청의 방해 요소에 짐작하기가 있습니다. 이 짐작하기는 사실 예측하기랑 조금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짐작하기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맞추기, 걸러내기. 걸러내기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지나친 조언. 비맞추기는 뭐냐면 너무 빨리 공감하는 거예요. 비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반대하고 언쟁하기, 대답할 말 준비하기. 이거는 준비를 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슬쩍 넘어가기는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는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기. 이건 무조건 좋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거나 표현 능력 그리고 이해 능력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라는 착각은 뭐냐면 평가적이며 판단적인 태도, 잠재적 의도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안주하는 것이 이제 의사소통 저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견과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과다, 메시지의 복잡성, 신뢰의 부족, 잘못된 의사소통 매체의 선택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거나 얼굴 표정으로 정확한 반응을 살피는 것이 또 좋겠죠. 그리고 언어의 단순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감정이 억제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을 하면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 요소에는요, 메시지를 보는 송신자, 받는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전달 매체가 있고요. 이 전달 매체를 얘기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드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의사소통 요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해결이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